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어김없이 짙은 어둠이 존재했다.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가 이내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낡은 전기장판이 내뿜는 미미한 온기만이 이 작은 공간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다. 이혜우는 끙끙 앓는 어린 아들. 민준의 이마에 다시 한번 차가운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 같았고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했다. 엄마, 추워. 민준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혜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열이 펄펄 끓는데 춥다고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며칠째 계속되는 고열이었다.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고 부엌으로 향했다. 낡은 찬장을 열자 보이는 것은 바닥을 드러낸 분유통과 텅 빈 약봉지뿐이었다. 지갑을 열어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절망이 혜은의 목을 조여왔다. 한때 그녀는 금융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애널리스트였다. 숫자는 그녀에게 언어였고 시장의 흐름은 그녀에게 숨쉬는 생물과도 같았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예측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을 잃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픈 아들 민준과 지독한 가난뿐이었다. 이 어떻게든 해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혜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배터리는 15%밖에 남지 않았다. 연락처를 뒤져보았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가 추락한 이후 등을 돌렸다. 그때 희미한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잠시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친구. 몇 년 전 우연히 마주쳤을 때 힘들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그 번호를 찾아냈다. 염치도 자존심도 버린 지 오래였다.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사치에 불과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 눈물이 스마트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하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분유랑 해열제 살 돈이라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혜원은 허탈하게 웃었다. 과연 답장이 오기는 할까? 몇 년이나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그것도 새벽에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민준의 곁으로 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 YS그룹의 총수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얼음이 녹으며 내는 작은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적대적 M&A 시도 경쟁사의 교묘한 방해 공작 내부의 배신자. 지난 며칠간 그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강태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얼굴은 잘 깎아놓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27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위태로운 회사를 물려받아 10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제국으로 키워낸 남자.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스스로 거세했다. 동정, 연민, 사랑. 그런 것들은 승부의 세계에서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개인용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업무용 폰이 아닌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 시간에 그에게 연락할 사람은 없었다. 혹시나 놓친 비상사태인가 싶어 그는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이하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분유랑 해열제 살 돈이라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또 신종 스팸 문자거나 번호를 잘못 안 사기꾼이겠지. 분유, 해열제 같은 단어들은 그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것들이었다. 그는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삭제 버튼 위에서 멈칫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보통의 사기 문자들은 훨씬 더 자극적이거나 교묘한 문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문자는 너무나도 서툴고 절박했다. 문장 끝마다 붙어있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에서는 상대방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데이터 세상에 떨어진 하나의 노이즈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강태준은 이런 것을 싫어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래와 회사의 운명을 건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사소한 감정적 소모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읽어보았다. 이하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이 번호의 주인을 추적하라고 지시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는 왜인지 모르게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비명처럼 그 문자는 그의 무감각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에 침입한 이 불규칙한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충동에 가까웠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처리할 일이 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계좌번호 하나를 보낼 테니 그쪽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내 개인 계좌에서. 그리고 이 번호의 주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봐. 이름은 이하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태준은 방금 문자가 온 번호로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의 성격처럼 간결하고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메시지였다. 계좌번호. 그리고 그는 다시 통유리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금 전의 일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다. 작은 해프닝. 그의 거대한 전쟁에 비하면 먼지 같은 일이었다. 그는 다시 냉혹한 승부사 YS그룹의 총수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한편 옥탑방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던 혜우는 진동하는 스마트폰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답장이 와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도 짧고 무뚝뚝한 2글자. 계좌번호. 혜우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나도 차가운 말투. 혹시 내가 생각한 친구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유일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보냈다. 그리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은행 삼용금군 전첨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잔액 3001 250원. 해운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부탁한 것은 고작 몇만 원이었다. 그런데 300만 원이라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해서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금액은 대체 그녀는 너무 놀라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지금 그녀와 민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다시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보냈지만 상대방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운은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급히 겉옷을 챙겨 입고 잠든 민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민준아, 엄마 금방 다녀올게. 약 사와서 우리 아들 열 꼭 내리게 해줄게.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해운은 옥탑방을 나섰다. 24시간 약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체 누구일까?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번호를 잘못한 걸까? 그렇다면 왜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런 큰 돈을 보내준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아들이었다. 그녀는 일단 모든 의문을 접어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하룻밤의 기적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의 운명은 이미 하나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300만 원, 100만 원. 이하은에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준 해열제였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따뜻한 수프였으며, 꺼져가던 삶의 희망을 다시 지펴준 불씨였다. 민주는 다행히 금방 열이 내렸다. 좋은 약을 먹고 영양가 있는 죽을 먹자 아이는 금세 기운을 차렸다.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해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체 모를 은인에게 받은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녀의 양심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몇만 원의 작은 도움이었을 뿐이다. 이대로 빚을 진 채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남은 돈을 돌려준 뒤 나머지는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다고 약속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민준을 잠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가지고 있던 돈 중에서 가장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을 골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어제 도움을 받았던 이하은입니다. 보내주신 돈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뵙고 감사 인사와 함께 남은 돈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오후 2시 YS그룹 본사 1층 로비. 해운은 눈을 비볐다. YS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국내 최고의 금융 지주회사. 그곳 로비에서 만나자고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니겠지. 자신의 비참한 착각이 불러온 끔찍한 실수. 그녀는 자신이 연락했던 친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에게 연락을 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은 정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빚을 해결해야만 했다. 해운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YS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자 제국처럼 보였다. 해운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야망이 넘쳤다. 허름한 옷차림의 해운은 그들 사이에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 같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위축감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약속 시간인 2시가 되자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 하지만 실물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다부진 몸을 감싸고 있었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걸음을 옮기자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강태준은 곧장 해운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꽂혔다. 해운은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강태준 회장, YS그룹의 총수. 그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낸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이하은 씨.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에 얼음을 넣은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해운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네, 맞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착각해서.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꼭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의 화면과 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의 비서가 아침 일찍 보고한 그녀의 신상 정보가 화면에 떠 있었다. 전 K금융수석 애널리스트 이하은. 업계 최고의 천재로 불렸으나 3년 전 남편의 사망과 내부자 거래 누명 사건 이후 갑자기 잠적.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눈앞의 초라한 여인과 보고서 속의 화려한 이력은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갚겠다는 말은 듣기 좋군. 태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 따라와. 그는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로 향했다. 해운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해운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꿰뚫어 보듯 관찰했다. 그는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다. 요즘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해운은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파생상품 그녀가 이 세계를 떠난 지 3년이 넘었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유로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질문의 핵심을 파고들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위축감으로 흐릿했던 눈동자의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차트를 그리듯 허공을 움직였다. 하리, 단순한 환율 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의 구조적 왜곡 현상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2주 안에 특정 섹터에서 연쇄적인 쇼크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YS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M&A 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거침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뉴스를 보고 아는 척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천재적인 통찰력이었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였다. 아니, 오히려 고통과 시련이 그녀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것 같았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표정에 미세한 변화를 보였다. 흥미. 그것은 마치 사냥개가 뛰어난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그의 최고 전략팀도 이제 막 포착하기 시작한 리스크를 이 여자는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보고서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해오는 말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기묘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 자산의 가치를 즉시 알아보았다. 썩히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재능.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상태였다. 내일부터 출근해. 해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YS그룹 데이터 분석팀. 일단은 말단 사원으로 시작하지. 300만 원은 월급에서 까도록 하고. 그의 말에는 어떤 친절함이나 동정도 없었다. 그것은 거래 제안이었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나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이하은 씨.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서 제안하는 거다. 당신의 분석은 쓸만했어. 물론 실전에서 통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이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YS그룹에서의 일.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이 지긋지긋한 금융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와 민준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고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았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그저 쓸모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해오는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9시 35층 전략기획본부로 와. 김 비서에게 말해두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를 떠났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순식간에 카페에는 해운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돈을 돌려주기 위해 준비했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은인의 도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한 남자와의 위험한 계약금이었다. 해운은 창밖으로 다시 위압적으로 서 있는 YS그룹 빌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과연 저 괴물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녀의 과거를 망가뜨렸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의문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민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잠자고 있던 본능이 천재 애널리스트로서의 심장이 3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YS그룹 전략기획본부 35층.
이곳은 YS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초 단위로 수백억 원의 흐름을 결정하는 곳. 그곳에 발을 들인 이하은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 같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자리는 거대한 사무실의 가장 구석 복사기와 서류 파쇄기 옆에 있는 작은 책상이었다. 그녀를 데이터 분석 1팀으로 안내한 인사팀 직원은 어딘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하연 씨 자리는 여기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니 우선 이 자료들이나 정리하고 계세요. 그가 던져주고 간 것은 지난 5년간의 자회사 실적 보고서였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폐기 직전의 자료들이었다. 팀원들은 흐긋 그녀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회장 직속이라는 이상한 낙하산. 하지만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자. 그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며 수군거렸다. 혜은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의 시선과 냉담한 분위기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겪었던 배신과 멸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상황에 감사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숫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었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들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였다. 숫자들이 속삭이는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 3년 동안 굶주렸던 그녀의 두뇌가 폭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순식간에 그려졌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보고서에 파묻혀 지냈다. 팀원들은 그녀가 지루한 잡무에 질려 곧 그만둘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보물지도를 발견한 탐험가와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아주 작은 올 하나가 풀린 것 같은 미세한 불일치. YS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의 장부에서였다. 수백억 수천억이 오가는 그룹 전체의 재무제표 속에서 너무나도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숫자. 하지만 하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매달 감사를 피할 수 있는 한도인 국외 90만 원. 바로 아래 금액이 수십 개의 유령회사로 보이는 계좌로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다. 각각의 금액은 작았지만 수년간 쌓인 총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횡령의 흔적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팀장, 하지만 그가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강태준 회장 일가의 말단 사원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그때 그녀의 등 뒤로 위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새로운 직원이 아주 열심히군. 부드럽지만 어딘가 서늘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혜은이 깜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최민호 부회장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삼촌이자 YS그룹의 2인자. 대외적으로는 온화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수완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부회장님. 혜은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룹의 2인자가 직접 말단 사원의 자리에 찾아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최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모니터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화면에 떠있는 자회사 재무 데이터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동안 차갑게 굳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 변화를 포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훈련이 되어 있는 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소름이 흘렀다. 하연은 재빨리 다른 창을 띄워 화면을 가렸다. 아닙니다. 그냥 예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쓸데없는 일에 너무 힘 빼지 말게. 신입은 신입답게 시키는 일이나 잘 배우면 되는 거야.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메시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최민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떠나자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이제 혜원은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부회장의 눈밖에 난 사원. 아무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혜원에 대한 괴롭힘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팀장은 그녀에게 도저히 기한 내에 끝낼 수 없는 양의 자료 정리를 시키거나 일부러 잘못된 데이터를 주어 실수를 유발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사무실 내에서는 그녀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다. 혜우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직장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불의와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태주는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혜은의 일주일간의 근무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터무니없는 업무량,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처리해낸 결과물, 그리고 최민호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그녀의 자리를 찾아갔던 사실까지.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그는 오랫동안 최민호를 의심해왔다.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 온 인물이었기에 함부로 내칠 수 없었지만 그의 야심과 탐욕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최민호는 늙은 여우처럼 교활해서 좀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강태준은 이혜은을 채용한 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한 수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천재성을 믿었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라면 최민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리한 창이 되어줄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이하연이 일부러 낡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파고들게 놔두었다. 그곳에 최민호의 탐욕이 시작된 최초의 흔적이 숨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의 예상을 적중시켰다. 김 비서, 태준이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네, 회장님. 데이터 분석 1팀의 이하은 씨, 오늘부터 내 직속으로 발령내. 앞으로 그녀의 모든 업무는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그녀에게 우리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을 부여해. 네, 후장님, 하지만 그건... 김 비서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임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말단 사원에게 그런 권한을 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내 말에 의문을 갖지 마. 그리고 최 부회장에게는 내가 그녀의 가능성을 높이 사서 특별히 재능을 키워주려는 것이라고 전해. 늙은 여우가 쓸데없는 의심을 품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강태준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판은 짜였다. 그는 폭풍의 눈 속에 이혜은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던져 넣었다. 과연 그녀가 이 폭풍을 뚫고 거대한 악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자리에 앉아 짧은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이하은이었다. 제목 지시 사항 내용 내일 아침 7시. 7시 내 집무실로. 늦지 말 것. 이것은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실패하면 YS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하지만 강태준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장 큰 승리를 쟁취해온 승부사였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이번에는 이하은이라는 변수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하은은 웨스그룹 빌딩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 앞에 서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준이 보낸 짧은 이메일은 그녀의 머릿속을 온갖 추측으로 가득 채웠다. 해고 통보일까? 아니면 그녀가 부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한 질책일까? 그녀는 마른 입술을 침으로 적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무감정했다. 혜우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회장 집무실은 그녀가 평생 보아온 어떤 공간보다도 거대하고 미니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 몇 점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공간을 채우는 권위와 위압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혜은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낡은 옷과 불안한 표정은 이 완벽한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어제 최민호 부회장을 만났다고 들었다. 강태준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은 그녀의 가장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내 부회장님께서 잠시 제자리에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혜은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입가에 띈 희미한 냉소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격려라. 그 격려 때문에 밤새 네가 분석하던 데이터에 접근하려던 외부 IP가 12번이나 차단된 건가? 혜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했다니. 그리고 강태준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YS그룹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제국처럼 보이지. 하지만 어떤 거대한 성이든 내부에서부터 곪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마련이야. 우리 회사에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암세포가 하나 자라고 있다. 그는 몸을 돌려 혜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최민호 부회장, 내 삼촌이지.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 몸담아 온 인물이고 누구보다 회사를 위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는 지난 20년간 거머리처럼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 강태준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뒤편 벽면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더니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최민호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개의 선이 뻗어나가며 수많은 유령회사 차명계좌, 그리고 그룹 내부의 임원들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혜은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그녀가 발견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의심해왔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치밀해서 회계 감사팀도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도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지. 그의 사람들은 회사의 모든 핵심 부서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 태준이 다시 혜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먼지 쌓인 자료 속에서 당신은 단 일주일 만에 그 거대한 성의 균열을 찾아냈어. 내 최고 감사팀이 몇 년을 찾아도 못했던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탄과 비슷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혜은 씨, 나는 당신에게 직원을 제안했던 게 아니야.
나는 동업을 제안하는 거다. 동업이요? 그래. 나는 권력과 자원이 있지.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날카로운 눈과 분석력이 부족해. 당신에게는 그것이 있어. 내가 당신의 방패와 창이 되어주지. 당신은 내게 칼이 되어 조율하겠다. 이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낼 가장 예리한 칼. 그것은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YS그룹의 운명을 건 전쟁에 동참하라는 위험천만한 초대였다. 혜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것은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를 짓밟는 자들과 맞서 싸울 기회였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세계의 심장부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상대는 YS그룹의 2인자. 실패한다면 그녀와 민준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승부사의 계산과 함께 자신의 제국을 지키려는 왕의 고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남자는 믿어도 될까? 제가 왜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능력만 믿지. 그리고 당신의 능력은 진짜야. 당신 눈 속에서 봤어. 숫자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을. 그의 대답에 혜우는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대로 물러서서 평생을 패배자로 살고 싶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제 아들 민준이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한 조건이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오늘부로 당신과 아이는 내 명의의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기게 될 거다. 24시간 최고의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붙어서 지켜줄 거야. 아이가 다닐 유치원부터 모든 것을 새로 준비시키지. 그러니 당신은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면 돼. 그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에 혜우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혜우는 공식적으로 회장 직속 특별보좌역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그녀의 자리는 강태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별실로 옮겨졌다. 낮에는 평범한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모두가 퇴근한 밤이 되면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그룹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주었다. 혜은의 눈앞에 YS그룹의 20년치 비밀이 모두 펼쳐졌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기업 내부의 정치역학 인물들의 관계,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녀의 분석에 맥락을 더해주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혜은은 강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진 남자의 엄청난 책임감과 외로움을 보았다. 강태준은 혜은의 유약해 보이는 외면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의지와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천재의 빛나는 지성을 보았다. 어느 날 새벽 며칠째 밤을 새우며 모니터에 집중하던 혜은이 잠시 비틀거리자 태준은 말없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녀의 책상에 놓아주었다. 또 다른 날 태준이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을 본 혜은은 조용히 그의 관자놀이를 지압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혜은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최 부회장의 비자금은 단순히 자회사에 공금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10년 전 YS건설이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업 실패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처리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만들어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고 그 돈이 수년간 여러 단계를 거쳐 최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발견했던 그 자회사는 이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가장 말단에 있는 실핏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녀는
최민호의 거대한 부패 제국의 심장을 찾아낸 것이다.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하은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 순간 하연이 작업하던 모니터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하연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재부팅했지만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갑자기 차단되었다는 경고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몇 분 후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하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깊이 파고들자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민호의 쥐새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박혀 있군. 그들의 비밀 수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적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다. 이제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적의 반격이 시작될 터였다. 고요했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상어가 피 냄새를 맡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었던 그날 밤 이후 YS그룹 본사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하은과 강태준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적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알았고 그들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최민호 부회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욱 교활하고 위협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하연이 출근했을 때 사무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다. 모든 직원이 그녀를 향해 경멸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책상을 포위했다. 이하연 씨 꺼놓고 요새 이하연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회사의 특별조사실이었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단방향 거울, 취조실과 다름없는 공간이었다. 감사팀장은 그녀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 던졌다. 이게 뭡니까? 설명해 보시죠.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경쟁사인 H금융그룹의 핵심 임원과 수십 차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YS그룹의 미공개 M&A 정보가 담긴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저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운은 경악하며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감사팀장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붙였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하은 씨. 3년 전에도 내부자 거래 혐의로 업계에서 퇴출당했다고 들었는데 사람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나 보군요. 과거의 상처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최민호는 그녀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스파이로 모는 것을 넘어 그녀의 과거까지 끄집어내어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회장이 총애하던 낙하산이 알고 보니 경쟁사 스파이였다.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YS그룹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민호의 진짜 공격은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조사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해운은 아들 민준을 끌어안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 들려있는 낯선 고민형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아, 이 인형은 어디서 났어? 오늘 유치원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주셨어. 엄마 친구라고 엄마한테 꼭 전해주라고 했어. 아이의 해맑은 대답을 듣는 순간 혜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그 인형을 빼앗아 들었다. 인형의 배를 누르자 기계음이 섞인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가 참 귀엽더군요. 엄마를 쏙 빼닮았어. 길을 걸을 땐 차 조심해야지.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같은 거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적은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민준을 겨누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민준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가늘게 떨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상대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인했다. 포기하고 싶었다. 민준만 안전할 수 있다면 자신이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낮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혜은의 떨리는 어깨와 공포에 질린 눈을 보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고민형에 대해 물었고 혜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태준은 고민형에서 흘러나오는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최민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려 집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내일부터 내가 직접 고용한 최고 경호팀이 24시간 밀착 경호하도록 해. 쥐새끼 한 마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그는 폭풍처럼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혜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하은 씨, 내 눈을 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 아이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당신과 민준이는 평생 저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거요. 저들은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이 맞았다. 최민호는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그녀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터였다. 이제 방어만 할 시간은 끝났어. 두렵겠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요. 당신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괴물을 깨울 때가 됐어. 강태준의 말은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아들을 향한 위협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활화산 같은 증오가 차올랐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늑대의 눈빛,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복수의 화신의 눈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다. 최민호 부회장이 꾸민 함정, 제가 역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방역 계획이 시작되었다. 혜은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녀는 먼저 최민호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한 조작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의 방식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조작된 데이터 곳곳에 미세한 흔적들을 남겼다. 혜은은 그 흔적들을 역추적하여 그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해커의 신원을 파악했다. 최 부회장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겁니다. 혜은은 강태준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분명 더 큰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동시에 회장님까지 끌어내리기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을요. 우리는 그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그 증거 속에 우리가 심어놓은 치명적인 독을 숨겨두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의 공격을 예측하고 그 공격 경로 위에 더 큰 덫을 설치하는 것. 그것은 상대의 수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천재적인 도박사만이 가능한 전략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깨운 것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좋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말만 해. YS그룹의 모든 자원을 당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지. 그들은 최민호 측의 감시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하연이 절망에 빠져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흔적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강태준 역시 내부적으로 혜은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그녀를 압박하는 연극을 했다. 최민호의 첩자들은 이 모든 정보를 물어다 그에게 보고했고 늙은 여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최민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인사결정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하은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폭로하고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하연은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요. 아니요. 하연이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던 패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전투뿐이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결. YS그룹의 심장부 38층 대회의실. 평소라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이 공간은 오늘만큼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는 YS그룹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상석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주변을 짓눌렀다. 그의 바로 맞은편 최민호 부회장은 승리를 예감한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옆으로는 그의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강태준의 바로 뒷자리에 피고인처럼 조사를 받아야 할 이하은이 특별 보좌역 자격으로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와 강태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YS그룹의 미래가 걸린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가 좌중을 압도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YS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인사결정으로 인해 그 신뢰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이혜은을 가리켰다. 바로 저 여자 이하은 씨입니다. 강 회장께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특별 채용한 저 여자는 경쟁사인 H금융에 우리 그룹의 M&A 기밀 정보를 빼돌린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최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조작된 이메일 위조된 송금 내역, 그리고 전문가가 봐도 감쪽 같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분석 보고서까지.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수년간 준비해온 거대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강태준 회장의 실책이며 더 이상 그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하은 씨의 즉각 파면과 함께 강태준 회장의 자질을 묻는 회장,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최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며 강태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모든 비난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이사 여러분들의 확실한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이하은 씨가 H금융 측과 직접 통화하며 정보를 넘기는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입니다. 이걸 보시면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최민호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의자의 등을 기대는 순간이었다. 영상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시작되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이하은으로 보이는 여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하지만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된 지 10초가 지났을 때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멈췄다. 뭐야, 무슨 일이야? 최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어리둥절한 표정의 최민호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 여자의 과거까지 이용해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려. 필요하다면 그 어린 아들 녀석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최민호가 자신의 해커와 통화하며 범죄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혜은이 그의 컴퓨터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그가 영상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최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바로 그때 감고 있던 눈을 뜬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작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민호 부회장. 강태준의 손짓에 따라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자금 흐름도였다. 10년 전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에서부터 시작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민호와 그의 측근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지성으로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일을 압도할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최민호 부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하셨던 바로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님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2중 3중의 가짜 장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거짓 장부 속에 부회장님의 탐욕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20년간 최 부회장님께서 YS그룹에서 어떻게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그녀는 최민호의 거대한 부패 제국을 발가벗겼다. 최민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경악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계집애가 궁지에 몰린 최민호는 이성을 잃고 혜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강태준이 막아섰다. 강태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놈의 시대는 끝났다, 최민호. 네가 감히 나를 이 애송이 녀석. 내가 없었다면 네 아비도 이 회사도 없었어. 착각하지 마. 당신은 회사를 도운 게 아니라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이었을 뿐이야. 당신의 탐욕 때문에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을 심판하겠다. 강태준이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검찰 특수수사팀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최민호에게 다가가 차가운 쇠고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최민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최민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한때 YS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강태준과 이하은을 향해 증오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눈과 마주치자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은 그들을 차갑게 둘러본 후 혜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녀의 떨리는 손을 아주 잠시 하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끝났습니다. 혜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 강태준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시선은 회의실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암초를 제거했다. 이제 YS그룹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최민호 부회장의 극적인 몰락은 대한민국 금융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YS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선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의혹 앞에 정면으로 섰다. 그는 어떤 변명도 축소도 하지 않았다. 그룹의 치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시장의 혼란은 점차 신뢰로 바뀌기 시작했다. 위기는 오히려 YS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 있었던 숨은 영웅 이하은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강태준은 그녀와 민준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언론의 접근을 막았다. 하지만 YS그룹 내부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이 되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먼지 쌓인 자료실 구석에서 그룹을 좀먹던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미스터리한 천재.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강태준은 혜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제 당신과 민준이는 더 이상 안전가옥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 한강이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를 준비시켰으니 오늘이라도 이사하도록 해. 그의 말에 혜은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고 싶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지. 이건 도움이 아니야. 회사에서 최고의 인재에게 제공하는 당연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는 책상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정식 인사 발령장이었다. 임명장, 성명 이하은, 부서 감사실 산하, 정도경영 및 위기관리센터, 신설, 직책 센터장 수석 본부장급. 혜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센터장, 그것도 신설되는 가장 핵심 부서의 책임자라니. 회장님, 이건 YS그룹은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이하은 씨.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역할이 아니야. 밝은 곳에서 우리 그룹이 다시는 썩지 않도록 지켜보는 등대의 역할을 해줘야겠어. 당신의 정직함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요. 그의 눈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혜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쟁취해낸 정당한 자리였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밑바닥을 헤맬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녀의 인생 2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혜은의 삶은 기적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와 민주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아파트는 정중히 사양하고 그녀의 힘으로 얻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와 찬 기운은 없었다. 거실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혜은은 종종 눈시울을 붉혔다. 절망의 끝에서 보냈던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가져온 이 모든 변화가 여전히 꿈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정도 경영 및 위기관리센터는 YS그룹의 심장부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수십 명의 엘리트 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녀의 결정 하나하나에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종종 회의실 문틈으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지성으로 주변을 압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로비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던 초라한 모습의 그녀와 지금 눈앞의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 것이다. 세상의 폭풍에 잠시 날개가 꺾였던 천재가 마침내 다시 날아오른 모습. 그의 입에는 자신도 모르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관계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위기 속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고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함께 건물을 나서는 길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발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이제 민준이는 괜찮소? 태준이 무심한 척 물었다. 네, 이제 밤에 깨지도 않고 잘 웃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내가 아니야.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거요. 나는 그냥 당신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 당신이라는 사람의 강인함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거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업적인 계산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능력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오, 이하은 씨.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그의 담담한 고백에 혜은의 심장이 조용히 하지만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그를 마주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강태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들 사이에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겨울밤. 강태준은 혜은과 민준의 아파트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최고급 와인이나 비싼 선물이 아닌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손에 들고서였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곧 태준과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은의 눈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차갑기만 하던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다. 절망의 밤 아들의 분유값을 구걸하던 한 통의 문자. 그 문자가 닿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심장을 가진 남자의 번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차가운 만남이 그녀와 아들에게 가장 따뜻한 세상을 선물해 주었다. 강태준은 웃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혜원을 번갈아 보았다. 평생을 승리와 비즈니스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텅 빈 세상이 어느새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Y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작고 따뜻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홀로 외롭게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이하은이, 그리고 그의 새로운 세상이 되어준 아이가 함께 있었다.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불과했다. 앞으로 또 어떤 폭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